달러의 가격과 무관하게 달러 체제가 흔들리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킹달러라는 것 자체가 사실 역설적으로 달러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고립주로 돌아서면 달러 체제는 붕괴하죠. 미국이 무역 흑자를 내겠다고 생각하면 달러가 미국으로 확 들어가는 겁니다. 네, 행부 반갑습니다. 오늘은 비트코인 그리고 달러의 지정학이라는 책을 집필하신 오태민 저자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태민입니다. 저는 2014년도 2월에 그 비트코인을 우연히 발견한 이후로 비트코인 공부하고 책 쓰고 칼럼 쓰고 강의하고 있습니다. 사실 작가님께서 비트코인을 진짜 그 누구보다도 굉장히 오랜 기간 또 공부하셨고 책도 4권이나 또 집필하셨고 정말 비트코인에 대해서 긍정론에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처음에는 비관적이셨다면서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왜 긍정적으로 변하시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원래 비트코인 얘기를 들으면 저같이 이렇게 저는 상대를 나왔으니까 경제, 경영, 통계 이런 걸 공부했거든요. 당연히 뭐 비트코인은 튤립이라고 보는 게 상식이죠. 그렇지 않으면 좀 이상한 거고요. 그렇죠. 어린 아이들한테 가르쳐 봤더니 어린 아이들은 편견이 없으니까 처음부터 좋게 보더라고요. 제가 중학교 독서 클럽에 가서 한번 강의한 적이 있거든요. 아무 편견이 없으니까. 저는 이제 편견이 있으니까 당연히 튤립이라고 생각하고 처음에 공부하게 된 계기도 마운트 곡스라는 그 일본 신주쿠에 있는 달러 거래소가 해킹당해서 무너졌어요. 그래서 외신에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참 사람들이 합리적이지 않고 창의적으로 멍청한 짓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사람들을 계도해야지 뭐 화폐라는 거 아무나 만드냐 해서 그래서 이제 호기심을 갖고 공부를 한 겁니다. 사람들을 계도하려고. 그런데 딱 비트코인은 진짜 되겠는데? 라고 생각하셨던 결정적인 계기가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뭐 특별한 계기라기보다요. 그 피어투피어 디지털 머니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 사토시 나카모토의 논문을 읽고 바로 생각이 바뀌었어요. 내가 알고 있는 그게 아니네. 공부해야 되겠는데? 이 생각을 바로 했죠. 하긴 이제 사실 다수의 경작자분들이 기존에 아시던 게 많으면 많을수록 기존에 고정관념이 많이 박혀있을수록 이 새로운 신문물에 대해서 굉장히 배척하려는 고정관념이 박혀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교수님께서도 경영을 사실 전공하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셨다는 게 저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놀랍고 좀 존경스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런 전공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저게 뭐야? 되겠어? 뭐 새로 내가 보이는 것도 아닌데 저게 어떻게 내가 돈으로 써?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저도 그거를 깨느라고 한 1, 2년 정도가 걸렸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책을 집필하신 거는 지정학이 좀 포커싱이 됐어요. 네네. 근데 일단 지금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패권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교수님께서 보실 때 이러한 전쟁의 흐름이 계속 이어질 것 같으신지. 네, 이걸 전쟁이라고 표현하면 실제로 전쟁은 아니니까 좀 과한 표현이 되고 경쟁이라고 생각하면 원래 경쟁했으니까 갈등이나 경쟁은 좀 너무 야한 표현이고요. 그래서 학자들마다 부르는 말이 있지만은 뭐 디커플링이라고도 하고 디리스킹이라고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미국과 중국이 예전처럼 같이 협력해서 세계 체제를 떠받들고 이럴 가능성은 없어요. 이제는 뭐 사실 도장만 안 찍었지 이혼한 상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이혼이라고 하니까 한때 같이 결혼했었나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쭉 이렇게 사람들한테 소개를 할 필요가 있어서 썼고요. 중국은 미국의 중요한 파트너였죠. 그 냉전 시절에 반소 동맹의 한 축이었고 소련이 무너지고 나서는 미국을 상당히 도와서 우리가 누려왔던 지난 30년 동안 세계체제에서 중국의 한 축을 담당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중국을 좋아하건 싫어하건 간에 분명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게 됐죠. 근데 이제 그 미국과 중국 간에 그런 어찌 보면은 이제 이혼하고 서로 갈라지는 모습 속에서 이 비트코인을 특별히 주목하고 계신 이유가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그거 중요하죠. 2014년도에 저는 비트코인을 이제 깨달았다고 우리는 표현하잖아요. 이 비트코인을 부정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깨닫긴 뭘 깨달아 빠진 거지 중독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우리 이제 깨달은 거거든요. 깨닫고 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경로가 뭐냐면 블록체인을 공부합니다. 공학적으로. 네, 그렇죠. 그래서 이더리움으로 이렇게 하고 더 빠르고 더 크고 뭐 이렇게 가잖아요. 저는 그렇게 안 가고 자금 세탁 공부를 시작했어요. 자금 세탁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세계 금융 시스템의 현실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만든 이 시스템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결국 지정학 공부를 하게 됩니다. 지정학이라는 건 이제 정의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아주 직관적으로 정의하자면 지리가 인간 사회를 분열시키는 것에 대한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지리가 사람들을 분열시켜요. 그러니까 국가들마다 분열되어 있잖아요. 네. 분열이라는 게 뭐 큰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우리하고 일본이 같은 국가가 아니라는 것 자체도 분열이거든요. 중국은 하나의 나라인데 분열됐다 합쳤다 하고요. 그죠? 그런 거에 지리가 영향을 미치죠.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시대가 지정학의 시대가 된다는 건 우리가 세계와 뭐 지구는 평평하다 이렇게 외쳤던 시절로부터 떠난다는 건데 세계가 분열되고 있기 때문에 세계를 묶어주는 어떤 그런 자산이 되게 중요해요. 개인들한테. 그래서 비트코인은 개인들한테 지정학 시대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이 그렇게 계속 지정학적으로 분리되는 국가들을 한 대로 이어주는 네. 화폐 개념으로 이제 앞으로 떠오른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미시적인 개인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데요. 우리가 모두 그 전쟁이나 국가의 어떤 운명에 대해서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적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단은 자신과 가족의 생명 유지와 번영을 위해서 그 다음 이제 사회, 국가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신의 생존을 고민하는 걸 미시적 개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미시적 개인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이 너무 중요하죠. 그게 증명된 게 이 작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폴란드 국경을 넘어갈 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소유하거나 받았죠.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에 회의적이었던 주류 언론도 깜짝 놀랐어요. 아, 비트코인이 자신의 내재 가치를 증명하고 있구나 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렇게 내재 가치가 없다라고 주류들은 비트코인을 얘기하는데 내재 가치가 있더라. 국경을 넘을 때 있네. 실제 화폐나 금이 아니라 비트코인을 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면 어느 나라든지 금융기관이 잡고 있는 거는 자산은 동결합니다. 외환은 특히 동결하겠죠. 왜냐하면 그걸로 폭탄도 사야 되고 비행기도 사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가지고 있는 종이 달러가 필요하고요. 또 실제 실물금이 필요합니다. 근데 실물금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외국으로 반출하기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금속 탐지기나 여러 가지로 걸릴 거고. 종이 달러도 걸릴 것 같은데요. 근데 비트코인은 그런 실체가 없으니까 가지고 갈 수 있죠. 애초에 검문 자체가 안 되는. 그렇죠. 심지어는 뭐 유사시에는 짧은 기간 동안은 괜찮거든요. 구글 드라이브나 이런 애플 클라우드에 올리고 나서 몸만 빠져나가면 되고 그것도 여의치 않다 그러면 외워버리면 돼요. 24개의 단어니까. 근데 사실 기존에는 이 국경을 좀 허물었던 화폐가 달러가 대표적이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달러를 이제 공용 화폐로 많이 쓰면서 이제 굳건한 화폐의 지위를 계속해서 누렸었는데 이제 비트코인이 그를 이제 대체한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거라면 달러의 지위부터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달러의 지위가 약해져야 그만큼 반대로 비트코인의 지위가 높아질 수가 있는 거니까. 근데 실제로 달러 지위가 계속해서 좀 낮아지고 있거든요. 실제 지금 최근에 보니까 세계 달러 보유가 20년 만에 최저치라고 할 만한 정도로 달러가 계속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진짜 이대로 달러가 계속 지위를 박탈당할 것인지 이 부분부터 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어디를 가든지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이 책 쓰고 나서 많이 물어보는 게 달러는 가격이 내려가냐 올라가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사실 뭐 투자 관점에서는 가장 중요한 관심이겠지만 사실은 그것을 답하기는 어렵습니다. 단기적으로. 근데 이제 한 가지 사전 지식이 필요한데요. 세계 체제라고 우리가 뭐 부르든지 아니면 그냥 지구라고 부르든지 한 번도 단일한 화폐를 쓴 적은 없어요. 세계가. 그렇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달러도 단일한 화폐는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달러 체제라고 하는 것이 달러를 키커런시로 놓고 기축통화로 놓고 외국 중앙은행이나 국가가 준비 자산으로 달러를 확보한 상태에서 자신의 로컬 통화를 자신의 국가에서는 유통한 거거든요. 네. 그게 이제 19세기 근본위제하고 좀 달랐죠, 형태가. 근데 이미 달러 체제가 달러의 가격과 무관하게 달러 체제가 흔들리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지금 우리가 연준 의장의 입만 본 지 한 1년 됐죠. 이자율. 지금 그래서 킹달러가 됐잖아요. 네. 킹달러라는 것 자체가 사실 역설적으로 달러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킹달러면 안 되죠. 달러 체제가 생긴 이유가 그 대공황 이후에 서로 보호무역으로 가니까 세계 무역이 붕괴됐거든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고정환율제로 해가지고 무역을 보호하고 환율을 안정시키려고 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이 달러 체제에서 환율이 안정됐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전혀 아니죠. 네. 그러면 체제가 바뀐 겁니다. 서서히 변색되고 있든가. 그러네요. 네. 킹달러라는 말 자체가 네. 역설적으로는 달러 체제가 잘 안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근데 반대로 또 중국의 위안화의 지위는 또 올라가고 있잖아요. 올라간다고 말하기 좀 어렵죠. 그렇죠. 중국은 세계 경제에서 규모가 G2로서 세계 2위고 무역량은 미국을 앞섰어요. 그런데 위안화를 그 준비 자산으로 삼는 비율은 엔화보다도 적습니다. 2%에서 3%대예요. 60%가 달러거든요. 20%가 유로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나라가 지구상의 어떤 나라의 중앙은행의 금고를 뒤져보면 대체로 평균적으로 60%는 달러가 들어있고 20%는 유로가 들어있고 파운드, 엔화, 뭐 위안화 있는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도 위안화를 자신들의 가치를 보존하는 그런 국가의 가치를 보존하는 자산을 삼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달러가 욕을 먹지만 달러는 그래도 검증해 준 게 있어요. 위기가 올수록 달러 가격은 올라가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위안화는 그렇지 않아요. 위안화는 오히려 뭐 이렇게 이자를 낮춰가지고 더 절하하죠. 게다가 더 중요한 건 우리가 FOMC 회의는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투표도 하고. 네. 그래서 뭐 추측도 하는데 인민은행에 대해서 그런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예상 밖의 일들을 항상 하죠. 그렇죠. 밀실에서 일어나고 아예 그런 제도조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될 수가 없죠. 신뢰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위안화 때문에 무슨 달러가 대체되고 이런 것들은 주류 경제학자나 주류 지정학자 아무도 고민하고 있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일반적인 이제 호사가들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실제로 사업가들 중에 레이 달리오 같은 분들은 좀 독특한 주장을 하는 거고 학적으로는 거의 기반이 없다고 봐야죠. 기본적으로 이 화폐 가치를 하려면 일단 신뢰가 가장 우선시 기반이 돼야 되는데 네, 신뢰가 가장 중요하고요. 네. 그래서 독재 국가보다는 민주주의 체제에서의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중요하겠죠. 두 번째로는 덩치가 커야 돼요. 스위스 프랑이 아무리 신뢰를 받지만 스위스 프랑은 키 커런시가 될 가능성이 없는 게 스위스 경제 규모가 세계를 받쳐줄 만큼 크지 않거든요. 미국은 왜 됐었냐면 미국은 세계 경제로부터 영향을 가장 덜 받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심판자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달러가 어떤 중립적인 게임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죠. 미국 스스로가 막 무역 영향을 받아가지고 막 맨날 조작하고 있으면 그거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본이 자율화돼야 돼요. 쉽게 말해서 위안화로다가 돈을 번 기업이 위안화를 가지고 그 중국 은행에 가면 언제든지 달러나 원하는 돈으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근데 중국은 안 그렇습니다. 중국은 자본 통제 국가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달러의 지위가 이렇게 좀 급격히 흔들리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미국 내부의 문제입니다. 미국 내부의 문제. 사실은 이 브레튼 우드 시스템이라고 해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만들었던 달러 중심의 각 국가 통화 시스템 고정환율제라고 하는데 근본이제와 고정환율제 그 중간을 매개한 게 달러거든요. 이 시스템은 진작에 끝났어요. 왜 끝났냐면 내부 모순 때문에 끝났습니다. 그 당시에는 미국이 전 세계의 산업 생산량의 40% 이상을 차지했고 그리고 압도적인 경쟁을 갖고 있어서 미국이 무역 적자국이 될 거라고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 미국이 무역 적자로 돌아서야 됐죠. 왜냐하면 그것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달러 체제의 특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신사임당이 찍힌 돈을 한국은행이 찍어내잖아요. 네. 전 세계적으로 달러는 미국이 찍어내니까 미국이 전 세계 중앙은행이거든요. 그럼 달러는 미국의 빚이잖아요. 네. 쉽게 말해서 미국이 계속 경상수지 적자를 내야 됩니다. 그래야 달러가 공급이 되겠죠.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면 경상수지 적자가 계속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 나라에 대한 신뢰도가? 반대로 신뢰도가 낮아지겠죠. 네. 그 요동 속에 계속 미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 자체가 갖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지금까지는 무역 흑자국이었던 서독이나 일본이 미국한테 쪼임을 당하든지 아니면 자발적으로든지 협조를 했어요. 쉽게 말하면 미국한테 엄청난 무역 흑자를 내지만 그 돈을 다시 가지고 미국에 순환시켰어요. 자본 투자로. 대표적인 게 이제 미국 국채를 사주는 거죠. 네. 중국도 미국하고 사이가 좋았던 리만 브러스 사태 전까지는 그렇게 했어요. 근데 리만 브러스 사태가 딱 터지면서 중국의 자의식이 확 깨어난 거예요. 마침 또 2008년도가 베이징 올림픽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 3년 지나서 시진핑 시대로 들어가면서 중국이 미국의 시스템에 순종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아요. 그 대표적인 그 현상이 미국 국채를 더 이상 축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체제가 흔들리는 거예요. 이 세계 체제가. 미국한테 돈은 버는데 그걸로 미국에 순환을 시키지 않으니까
미국 내부가 이제 다른 현상처럼 갈등을 하는 거죠. 그게 트럼피즘입니다. 오바마 2기 때부터 시작을 한 건데 다시 가져오자 일자리를. 외국에 나갔던 일자리를 다시 가져오자라는 게 쉽게 말하면 무역 흑자를 내자. 그러면 달러 공급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고립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대서양 너머, 태평양 너머의 세계에 관여하지 않는 거. 이것이 미국 내부의 국민들의 50% 정도가 생각하는 지금 지향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를 찍은 거거든요. 그런 외침 때문에. 네. 그래서 미국이 고립주의로 돌아서면 뭐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몰라 지켜봐야 되지만 고립주의로 돌아서면 달러 체제는 붕괴하죠. 미국이 무역 흑자를 내겠다고 생각하면 달러가 미국으로 확 들어가는 겁니다. 유동성이.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제 킹달러 구조가 만들어지고 그렇죠. 있고 이미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이거 단기적인 현상이 장기적인 현상의 시작이라고 보기 좀 어렵지만 계속 이게 왔다 갔다 했지만 장기적으로는 지금 미국이 뭐 반도체나 뭐 배터리나 이런 걸 봐도 전부 공장 미국으로 갖고 들어오라는 거잖아요. 네.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는 사실 퀘션이 있는데 수민쌤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그래서 미국이 이제 AI라든가 자동화 로봇에 또 투자를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켜봐야 되겠죠. 뭐.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제 그 달러의 빈자리를 대체할 만한 세계 공용화된 화폐가 필요한 거네요. 결국 필요하지만 달러 체제라는 게 단지 돈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경제학자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달러 체제라는 건 미국의 항공모함하고 같이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딱 직접적인 연결고리는 사람들이 학자들이 아직 명확하게 얘기는 안 하지만 사실상 상식적으로는 연결되죠. 쉽게 말해서 미국은 돈을 찍어내 가지고 어느 나라가 열심히 만든 물건을 거의 잉크값도 안 되는 돈으로 사잖아요. 네. 종이 찍어내서 에너지도 사고. 그래서 미국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열심히 항공모함 건조해가지고 무역을 지키러 이제 보내는 거죠. 유라시아 대륙에 힘을 투사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국은 계속 무역 적자하고 만성적인 재정 적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부채 한도 가지고 하는 것도 미국만 있는 현상이잖아요. 어느 나라가 여당하고 야당이 합의해서 부채 한도 늘리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대부분의 나라들은 부채 한도 자체가 국가 신인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조절이 되든가 아니면 뻑이 나겠죠. 망가지죠. 스리랑카 같은 경우 망가지는 거고 우리나라도 IMF 때 망가졌던 거고요. 우리가 뭐 여야 합의한다고 부채 한도 늘리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미국은 근데 여야 합의를 통해서만 늘리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재정 적자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뭐 여러 가지 돈을 쓰지만 국방비가 가장 크고요. 그래서 그렇게 제국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 국방비를 기준으로 미국의 재정 적자에 내는 이자, 그러니까 채권의 이자하고 국방비 지출 뭐 이런 걸 비교합니다. 어떤 게 더 큰지 뭐 이러면서 이제 미국의 제국 시대가 끝나는지 안 끝나는지를 보는 건데요. 달러 시대가 간다는 건 뭐냐면 유라시아의 항공모함, 미국의 항공모함이 순찰 안 된다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직관적으로. 그러면 달러를 무슨 금이나 이런 게 대체한다고 했을 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항공모함을 돌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단지 돈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점점 더 커질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원래 유라시아 대륙만 보면 유럽하고 중국이 끊임없이 교역을 했었습니다. 수천 년 전에도. 근데 그 교역의 모습이 중개무역이었죠. 사람도 굉장히 영역에 집착하거든요. 그래서 외지의 상인이 자기 땅을 함부로 건너올 수가 없어요. 약탈당하겠죠. 그래서 그 물건을 우리 상인한테 넘겨주고 우리 상인은 옆 나라의 상인한테 넘겨주는 식으로 각각의 업권을 존중하면서 물건이 이동하니까 산지로부터 소비지까지 이동하면 엄청 비싸지겠죠. 네. 그리고 이제 무게가 많이 나가는 액체류, 뭐 에너지라든가 아니면 뭐 곡물 이런 거는 그렇게 원거리로 안 되겠죠. 그러니까 후추나 비단만 되는 거예요. 가볍고. 그게 원래 인간 세상이 지정학에서 살 때 무역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직거래를 하고 있잖아요. 네. 불과 300~400년 전에 라인강의 상류에서 하류까지 물건을 이동시키는 동안 30~40개의 공국, 백장령 이런 데다가 세금을 내야 돼요. 상인이. 그러니까 라인강이 수로로서 기능을 못하는 거죠. 그걸 이제 하려면 독일이 통일돼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전 세계의 바다가 통일됐던 겁니다. 미국의 힘에 의해 가지고 2차 대전 이후에. 그런데 미국이 그걸 안 하겠다면 이 바다가 분열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호르무즈 해역으로부터 직접 원유를 수입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중국한테 아마 사야 될 거고 중국은 인도한테 사야 될 거고 인도는 파키스탄이나 뭐 그렇게 사야 되겠죠. 해상로가 아니라 육로로 계속. 해상로로 오더라도 해적의 시대가 오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유조선이라든가 컨테이너 선들은 엄청나게 느립니다. 엄청나게 느리기 때문에 기관총으로 무장한 아주 조그만 보트 2개만 가지고 납치가 되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봤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커진 컨테이너선이라든가 커진 유조선 자체가 미국 달러 시대의 산물입니다. 바다가 평안하니까 그렇게 가치물을 담은 느린 배가 바다에서 공해상에서 유유히 떠다닐 수 있었던 거죠. 카리비안 해적이라는 영화를 보셨죠? 예. 거기 보면 군인 같은 해적 같은 상인, 그냥 상인, 뭐 이런 5개의 그룹이 어우러지는 거거든요. 그게 원래 대항해 시대의 모습입니다. 군인들이 자기 나라 배는 보호하고 남의 나라 배는 약탈하고 상인이 해적이고 해적이 상인이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인도에 집화되어 있는 에너지를 우리가 안 사고 직접 호르무즈로 가겠다고 하면 그 배를 해적들이 납치할 거예요. 근데 그 납치하는 해적하고 인도하고는 연결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보호비를 내지 않을 거면 네가 알아서 리스크를 감당하든가 이런 거죠. 어느 보험회사도 아마 보험 안 들어줄걸요. 그러네요.